형님, 누님, 작년 농약값 얼마나 쓰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어떤 분은 150만 원 넘게 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땅에 뿌리고 바람에 날아가고,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띵하고 목은 따갑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들여가며 농약 치는데 남는 건 별로 없지요. 게다가 요즘은 나라에서 농약 검사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PLS 제도니 뭐니 해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쓰면 바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옆집에서 잠깐 빌려 썼다가도 벌금 100만 원 맞은 분도 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지치고 돈은 줄줄 새어나가고 이래서야 농사 짓는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손주들, 자식들 먹일 농산물에 농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괜찮은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미 똑똑한 농사꾼들은 다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농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어떤 분은 아예 안 쓴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식물끼리 서로 도와가며 자라는 방법. 이른바 동반식물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식물들을 같이 심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농약 대신 식물의 힘으로 작물을 지키는 거죠. 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식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리골드, 허브, 그리고 파 종류. 이 세 가지를 잘만 심어 놓으면 농약값 아끼고 건강한 밭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봄 농사 준비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실천도 해 보시고요. 한 해 농사 향기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 꼭 힘으로만, 약으로만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하면 식물들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동반식물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도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옆에만 있어도 괜히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듯이 식물도 똑같습니다. 어떤 식물은 옆에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어떤 식물은 같이 있으면 둘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동반식물이란 말 그대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식물을 함께 심는 방법입니다. 한쪽은 벌레를 쫓아주고 한쪽은 땅을 살리고 또 다른 한쪽은 병을 막아줍니다.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이론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던 방식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유를 몰랐을 뿐이고 요즘 들어 과학적으로 하나씩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은 김성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이고 귀농한 지는 이제 4해째입니다. 처음 농사 지을 때는 남들처럼 농약을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벌레 조금만 보여도 바로 약부터 찾았고 병이 올까봐 미리미리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고 농약값은 점점 늘어나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반식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꽃 몇 포기 심는다고 벌레가 줄겠나 싶었지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추밭 가장자리와 고추 사이사이에 노란 꽃을 조금씩 심어보았습니다. 바로 메리골드였습니다. 처음 봄에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수록 밭이 달라졌습니다. 벌레가 눈에 띄게 줄었고 고추잎이 예전보다 훨씬 싱싱했습니다. 주변 밭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더 확실했습니다. 옆밭은 탄저병이다 뭐다 해서 고추가 시들시들했는데 김성호 씨 밭은 끝까지 힘을 유지하더랍니다. 그해 농약값을 계산해보니
예년보다 훨씬 적게 썼고 수확량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때 김성호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약을 줄인 게 아니라 식물한테 일을 맡긴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동반식물이 괜히 주목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그 첫 주인공인 메리골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 꽃이 왜 밭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김성호 씨의 고추밭을 살린 메리골드는 보기에는 단순한 노란 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땅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쁘게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꽃의 뿌리에서는 특별한 성분이 나옵니다. 바로 알파테르티에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선충이라는 해로운 벌레를 억제하는 천연 살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선충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벌레지만 한 번 밭에 퍼지면 작물 뿌리를 갉아먹고 혹을 만들고 결국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추뿐 아니라 토마토, 오이, 가지 같은 작물들이 특히 많이 당하는 피해 중 하나입니다. 뿌리에 혹이 생기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마을에 사는 이영수 이장님은 매년 고추 농사를 잘 짓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몇 해 전 어느 해에는 여름 중반부터 고추잎이 자꾸 말라가더랍니다. 물도 충분히 주고 거름도 잘 줬는데도 말이지요. 이상하다 싶어 뿌리를 뽑아보니 뿌리 곳곳에 혹이 주렁주렁 달려있더랍니다. 선충이 퍼진 거였습니다. 결국 그 밭은 그대로 포기해야 했고 한 해 농사는 허무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최미자 아주머니 밭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똑같은 땅, 똑같은 시기, 같은 품종이었는데도요. 이장님이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아주머니는 작물 사이에 메리골드를 한 줄씩 심었다고 하시더랍니다. 농약도 따로 안 치고 그냥 그렇게만 했다고요. 이게 바로 메리골드의 힘입니다. 뿌리에서 나온 성분이 땅속의 선충을 억제해서 고추를 지켜준 것이지요. 물론 심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최소 두세 달은 뿌리를 뻗고 성분이 퍼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초기에 작물과 함께 심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추를 심는 시기에 맞춰 메리골드를 함께 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 종묘상에 가시면 고추 모종만 고르지 마시고 메리골드 모종도 함께 담아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포기 심는다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심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건너 하나 또는 두 줄마다 한 포기씩 심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약값 아끼고 수확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메리골드가 밭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향기로 벌레를 쫓는 허브 식물들입니다. 꽃보다 더 강한 향으로 작물을 지키는 이 허브 삼총사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리골드가 땅속에서 선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허브 식물들은 공기 중의 해충을 막아주는 또 다른 수호자들입니다. 밭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꽃도 아닌데 향기부터 먼저 느껴지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질, 로즈마리, 라벤더입니다. 이 세 가지 허브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벌레들이 싫어하는 강한 향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배추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배추잎을 들춰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나방이나 진딧물이 여기저기 잔치를 벌여놓은 모습을 보면 속상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농약을 치자니 몸이 걱정되고 안 치자니 작물이 걱정되고 이럴 때
허브들이 조용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벌레들은 강한 향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허브는 일종의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제 주변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박현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토마토를 좋아해서 매년 정성껏 키우시는데 어느 해에는 진딧물이 너무 심해서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잡기엔 너무 작고 많았고 약을 치자니 텃밭이라는 특성상 꺼림칙하셨던 거죠. 그러다 인터넷을 통해 바질이 진딧물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어 한 번 시험 삼아 옆에 심어보셨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진딧물들이 바질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토마토는 한결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바질이 일종의 희생 역할을 해준 셈이죠. 진딧물들이 바질의 향을 더 좋아해서 거기로 몰렸고 정작 토마토는 피해를 덜 보게 된 겁니다. 게다가 박현우 씨 말로는 바질과 함께 자란 토마토가 훨씬 맛있었다고 합니다. 향도 좋고 단맛도 진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러한 조합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바질과 토마토는 함께 심으면 서로 좋다는 것이 이미 많은 곳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토마토와 바질이 서로를 보호하고 맛까지 살려주는 관계라니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가장 멋진 선물 아닐까요? 이처럼 향기로 작물을 지켜주는 허브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제 각 허브의 특징과 실제 사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질이 토마토를 지켜주는 이야기를 나눴듯이 허브들은 각각의 향으로 다양한 작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허브의 진짜 매력은 벌레를 쫓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키우는 방법이 간단하고 수확해서 집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지요. 먼저 바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질은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씨앗으로도 잘 자라고 물만 적당히 주면 손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봄에 텃밭이나 밭에 씨앗을 뿌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싱싱한 잎들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위쪽 잎을 아까워하지 말고 자주 따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잎을 자르면 옆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식물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고 향도 훨씬 진해집니다. 그리고 그 향이 바로 벌레를 쫓는 힘이 되는 거지요. 바질잎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요리할 때 넣으면 향이 살아나서 음식 맛도 한결 고급스러워집니다. 토마토 요리, 파스타, 샐러드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벌레를 막고 입맛도 살리고 일석이조란 말이 딱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나무처럼 자라는 허브인데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해는 거뜬히 자랍니다. 물도 자주 줄 필요가 없고 특히 햇빛만 잘 받으면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로즈마리는 벌레 중에서도 배추잎나비나 파리를 싫어하게 만드는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배추밭 가장자리에 심어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농가에서는 로즈마리를 울타리처럼 쭉 심어두고 배추와 상추를 그 안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게다가 로즈마리는 고기 요리할 때 넣으면 냄새를 잡아주고 맛을 풍성하게 해주는 식재료로도 유명하지요. 꽃을 피우기도 해서 밭이 한결 보기 좋아지고 농사일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향기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보라색 꽃이 아주 곱게 피는 식물로 보기에도 좋지만 특히 여름철 모기와 날벌레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기 때문에 밭일이 괴로웠던 분들이라면 라벤더 몇 포기만 밭 둘레에 심어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닐하우스 입구에 라벤더를 심어놓고 해충이 들어오는 걸 막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허브들은 그저 보기 좋은 식물이 아니라 작물도 지켜주고
건강한 향기로 우리 삶에도 활력을 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향기가 아닌 뿌리의 힘으로 병을 막아주는 파종류입니다. 밭을 근본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죠. 허브가 향기로 벌레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 소개할 파종류 식물들은 뿌리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병을 막고 밭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대파, 쪽파, 양파일지 몰라도 이 식물들의 뿌리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병해가 잦은 시기에는 파종류 식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밭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팥뿌리에서는 특유의 점액질과 함께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 성분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 땅속의 나쁜 균들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덩굴식물들이 많이 겪는 덩굴썩은병 같은 병은 한 번 걸리면 약으로도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를 곁에 심어 놓으면 이러한 병의 발생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제가 자주 가는 마을에 사는 이정호 할아버지께서는 수박 농사를 지으시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셨습니다. 밭 한쪽에는 수박만 단독으로 심고 다른 쪽에는 수박 사이사이에 대파를 함께 심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파를 함께 심은 구역에서는 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수박 크기나 당도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정호 할아버지께서는 이후부터 항상 덩굴 식물을 심을 때 대파나 쪽파를 곁들여 심고 계십니다. 손도 많이 가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매우 만족해 하시지요. 쪽파는 대파보다 작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오이 옆에도 잘 어울리고 양파는 가을에 심어서 봄까지 땅속에서 병균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 종류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확해서 우리 식탁에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파는 국물 요리에 빠질 수 없고 쪽파는 김치나 양념에, 양파는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병을 막고 밥상도 풍성하게 만들고 이보다 더 실속 있는 식물이 또 있을까요? 이처럼 파 종류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병을 막고 밭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든든한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파 종류 식물을 어떤 작물과 어떻게 조화롭게 심으면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 종류는 밭의 병을 막아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아무 작물 옆에나 심으면 오히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작물과 잘 어울리는지, 또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궁합을 알고 심는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 어울리는 작물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박, 오이, 호박 같은 덩굴 식물과 파 종류는 아주 좋은 짝입니다. 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어서 물 관리도 함께 할 수 있고 팥뿌리에서 나오는 성분이 덩굴썩은병과 같은 병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자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밭에서 실천해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심어본 뒤로는 다른 방식으로는 농사를 못 짓겠다고들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오이를 심을 때는 오이 모종 하나 심고 그 옆에 대파 모종 하나를 약 15cm 간격으로 같이 심어줍니다. 그러면 뿌리가 서로 얽히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덕분에 병이 덜 생기고 오이가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또 호박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대파보다는 쪽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쪽파는 작고 잘 자라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도 제 역할을 다합니다.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바로 콩과 식물입니다. 콩, 완두콩, 강낭콩처럼 뿌리에 뿌리옥박테리아가 자라는 작물들은 파종류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파뿌리에서 나오는 유기산이 이 박테리아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뿌리옥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작물에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억제되면 콩의 생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밭의 한쪽에 콩과 작물을 심으셨다면 그 구역과는 확실히 거리를 두고 파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밭의 반대편이나 밭두렁 쪽에 따로 구역을 나눠서 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주의하면 파 종류는 그야말로 땅을 살리고 병을 막아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메리골드, 허브, 파 종류 새 식물을 어떻게 하네 농사에 적용하면 좋을지 정리하면서 진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메리골드, 허브, 파 종류까지 세 가지 동반식물의 역할과 활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겠지만 이 식물들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작물을 지켜주는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밭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봄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종묘상을 가실 때 고추 모종만 고르지 마시고 메리골드 한 판, 바질 씨앗 한 봉지, 로즈마리 몇 포기, 대파 모종 한 단도 함께 담아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올 한 해 밭의 건강을 바꾸고 여러분의 수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합쳐도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만 원이 100만 원의 농약값을 대신하고 땀 흘려 약치는 수고를 줄여주고 손주들한테도 안심하고 내어줄 수 있는 작물을 만들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퍼지고 벌레가 조용히 사라지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일이라기보다는 취미처럼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당장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기회에라도 꼭 시도해 보십시오. 메리골드는 작물과 함께 심을 것, 허브는 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잎을 자주 따줄 것, 파는 콩과 작물 옆에는 심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형님들, 누님들, 친구분들과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모두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약을 많이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연이 가진 힘을 믿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스마트한 농부의 길입니다. 꽃을 심고 허브를 가꾸고 파를 함께 심으면서 자연이 주는 선물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방법 아닐까요? 올해 농사 향기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실 때 오늘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신다면 그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방법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밭은 더 향기롭고 건강해질 것입니다.